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12년 전에 있었던 제 이야기예요. 벌써 10년이 훌쩍 넘게 지났지만 지금도 생각하기 싫은 사건이죠. 가끔 꿈에 나오면 악몽을 꾼 것처럼 땀에 젖어 잠에서 깨어납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정말 악몽이 많네요. 12년 전 당시 저는 시어머니와 살았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당시 시어머니께서는 갈 곳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신 거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모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신 지 단 3일 만에 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악한 인간이었나 싶을 정도로요.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어느 새벽이었어요. 그날도 시어머니께서는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분주하게 무얼 하시더라고요. 언제나 새벽 3시쯤 되면 일어나셔서 씻고 화장을 하고는 어디를 그렇게 가시는지 외출 준비를 하시더군요. 제가 매번 시어머니의 드라이기 소리 때문에 그때 잠에서 깨서 시간을 기억해요. 어딜 가시냐 몇 번이나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말씀을 안 해주셨죠.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무얼 만드시는지 굉장히 시끄러웠죠. 마치 믹서기 소리 같았어요. 그것도 새벽 3시부터요. 직장인이었던 저는 가뜩이나 잠이 부족한데 언제나 시어머니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날도 너무 피곤한데 새벽 3시부터 우당탕거리시며 제 잠을 다 깨우시더군요. 저도 그땐 짜증이 나서 그냥 베개로 얼굴을 덮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일어난 건 5시 40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나가셨는지 집에 안 계신 듯 했습니다. 집이 아주 고요했죠. 저는 하품을 하며 출근 준비를 위해 아침을 차리려는데 무언가 눈에 띄었습니다. 거실에 빨간 물방울 자국 같은 게 후두둑 떨어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김치 국물을 흘린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김치 국물이 아니었죠. 뭐지 싶어 그 빨간 물방울 흔적을 따라가 보았는데요. 그 흔적은 시어머니 방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방은 굳게 닫혀 있었고요. 아무리 봐도 핏자국으로 밖에는 생각이 안 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님 방문 손잡이에도 그 피로 추정되는 액체가 묻어 있었어요. 이미 다 말라 굳어 있었지만요. 이게 뭐야? 설마 피야? 저는 혹시 몰라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며 어머님을 불러보았어요. 어머님, 계세요? 어머님! 하지만 방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어머님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어머님 방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고 하얀 침대 위 하얀 이불 위에 빨간 얼룩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방에 없으셨고요. 이불에 다가가 살펴보니 분명 피가 맞았어요. 무엇보다 절대 적은 양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코피 수준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대체 그 새벽에 어머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혼란스럽기만 했죠. 저는 너무 놀라 남편을 다급히 불렀어요. 여보! 왜? 아니, 무슨 일이야? 제 비명소리에 다급하게 달려온 남편도 어머님 방 이불 위에 있던 핏자국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모르겠어. 단순 코피 수준의 피가 아니라 이건 엄마는? 집에 안 계셔. 남편은 급하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보았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죠.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 심장이 떨려왔죠. 저는 경찰에 신고를 위해 전화를 들어 112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연결 신호가 가는 그 잠깐 동안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신 과거 일이 떠올랐죠. 남편에게는 2살 위의 형과 7살 아래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에 오시기 전에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 집에 살고 계셨죠. 그런데 아주버님에게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 집을 나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 꼭 아주버님 부부가 나쁜 사람처럼 들리네요. 하지만 속사정을 들어보면 아주버님과 형님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와 형님 사이는 좋아요.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자주 하죠. 이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형님께서 몇 번 제게 한탄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도 공과금 내려고 빼둔 돈이 없어졌다니까? 네? 또요? 아니, 돈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왜 매번 사라져요? 아주버님이 가져가신 거 아닌가?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야, 몇 번 물어봤는데 자긴 아니래. 사실 따로 지피는 사람이 있긴 한데. 누구요? 에이, 설마. 우리 집에 누구 들어올 사람도 없어서 손 탈 일 자체가 없어. 집에 나랑 도연 씨 그리고 어머님 뿐인데 누구겠어? 한두 번이 아니야. 이제는 그냥 용돈 드린다 생각하고 마음 놨어. 이런 푸념 섞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설마 했지만 그 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느 날부터 동네 할머니들이 형님만 보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대요. 기분 탓인가 하고 그냥 넘겼는데 급기야 애들 엄마 사이에 형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네? 형님이 친정에 돈을 빼돌린다고요? 동네에 내가 친정에 돈을 빼돌린다고 소문이 났더라고. 어이없지? 지금 사는 우리 집이 우리 엄마가 나 결혼할 때 잘 살라고 해준 집인데 내가 무슨 친정에 돈을 빼돌려. 참나, 받으면 받았지.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상하네. 대체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듣는지. 그뿐이 아니야. 내가 시어머니 어서 돌아가시라고 일부러 음식에 소독제를 탄다더라. 내 친구 하윤이 엄마 알지? 오늘 걔가 말해주더라고. 아파트 노인정에 소문 쫙 나서 내 친구 엄마가 듣고는 친구한테 말해줬대. 정말 동네 부끄러워서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대체 누가 그딴 소문을 낸대요? 경찰에 콱 신고해버려요. 누구긴 누구겠어. 나는 누군지 알겠는데. 설마 어머님이? 설마요. 내가 다 확인해봤어. 아줌마는 누구한테 그 이야기 들었냐? 아저씨는 누구한테 그 얘기 들었냐? 하나하나 물으면서 위로 올라가니 딱 우리 어머님이 있더라. 에휴, 정말요? 어머님 대체 왜 그러시지? 설마 치매 뭐 그런 건가? 원래 나 시집 올 때부터 싫어했잖아. 자기 아들 기죽인다고. 참나, 집해줄 돈 없다고 해서 내가 집해 갔더니 또 공동명의 안 해준다고 서운해하더라. 그래도 절대 안 해줬더니 그 뒤로 나 미워하잖아. 동서도 조심해. 정말 치졸한 사람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왜 그런 헛소문을 내고 다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물어보고 싶어도 이제는 물어볼 곳도 없고요. 아무튼 이런 형님과 시어머니의 갈등이 폭발하는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당시 형님이 4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밤만 되면 동네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는 술판을 벌인다는 겁니다. 어디서 본인 같은 친구들을 잔뜩 사귀었는지 형님 집에 온 시어머니 친구분들은 꼭 자정이 다 되어서야 만취를 해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술판을 조용히 벌이는 것도 아니고 꼭 음주 가무에 심지어 어떤 분은 베란다에서 흡연까지 한 거죠. 그러니 주변 이웃들 민원도 심하게 들어왔고요. 무엇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당시 형님은 4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니 형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새벽까지 술판을 벌이니 얘는 잠도 잘 못 자고 형님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주버님이 시어머니에게 엄청 뭐라고 했나 봐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을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형님의 스트레스를 보다 못한 형님의 어머니께서 형님 집에 오신 거예요. 시어머니를 만나려고요. 처음에는 사돈분께서 정중하게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했대요. 손녀도 있으니 자중해달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건 뭐 무서워서 내 아들 집에서 친구도 못 부르겠습니다, 사돈. 뭐 사돈한테 연락드려서 매번 허락 맡으면 됩니까? 나 친구 불러도 되냐고? 옌장, 집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원?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그게 아니라 아이도 있으니 좀 자중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들어보니 사돈 친구분 중에는 흡연하는 분도 있다고 하고 우리 아버지도 담배 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죽었습니까? 고작 담배 좀 태운 거 가지고 이하다는? 애 안 죽어요. 그러니 이딴 걸로 우리 아들 집에 매번 찾아오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아이 참, 엄마 그만해, 응? 넌 어디 어른들이 말씀 나누는데 끼어드니? 응? 애가 배운 게 없어서 낄 때 안 낄 때를 구분 못하네. 뭐 배운 게 없어? 이봐요 사돈. 배운 게 없는 건 지금 사돈 본인 아닙니까? 이러니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합시다. 이 집이 내 딸 집이지 왜 청소방 집입니까? 엄연히 내 돈으로 매매해서 내 딸한테 증여한 건데. 잘 들으세요. 이제 내 딸 집에서 술 마시는 거 금지입니다. 싫으면 사돈이 집 사서 청소방한테 증여해주고 거기서 술판을 벌이든 개판을 벌이든 마음대로 하세요. 뭐라고? 인연이 진짜! 대단하죠?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사돈분 머리채를 잡은 거예요. 형님이 달려와 두 분을 뜯어말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나도 오래 참았어. 도연 씨가 싫은 건 아니었지만 이제 내가 버트림이 없더라. 그래서 어머님 내보내자고 했어. 아니면 그냥 이혼하자고. 형님 너무 힘드셨겠다. 형님의 이혼 선언에 아주버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아주버님은 형님과 이혼을 할 수 없으니 싹싹 빌고 시어머니를 내보냈대요. 시어머니께서는 천하에 둘도 없는 호로자식이라며 아주버님에게 소리소리를 지르고는 저희 집으로 오신 겁니다. 짐가방 하나 달랑 들고 오신 어머니를 보며 남편은 난감해했어요. 왜 아니겠어요? 자신을 태어나게 해준 엄마를 모른 척하며 문전박대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엄마를 집에 모시자니 자신도 이혼당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생각이 교차했겠죠. 여보, 딱 2달만 참아줘. 내가 형이랑 상의해서 어머님 집 전세로 마련해 드릴 거야.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는 힘들잖아. 그러니까 집 구할 때까지만 제발 참아주라. 어? 부탁해, 여보야. 남편 상황도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딱 2달만 참자 생각했습니다. 형님은 2년도 참았는데 나는 그거 10분의 1뿐이 안 된다 생각하며 남편 말대로 하기로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를 정말 겪어보니 형님이 보살이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하고 아주버님 댁에 있는 시어머니 짐이 들어왔어요. 이 집은 구조가 안 좋네. 가구들도 좀 불편하게 있는 것 같아. 아니 거실에 왜 소파가 없고 책상에 있니? TV는 어디에 있고? 아, 저희는 TV는 안 보고 집에 오면 각자 공부를 해서 거실은 서재처럼 각자 공부하는 공간으로. 공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티를 낸다.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는 공간이 거실인데 이거야 원 손님이 앉을 자리가 하나 없네. 그땐 그냥 흘려들었는데 다음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정말 기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집을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어머님,
여기 책상이랑 어디 갔어요? 식탁은요? 저희 부부방 침대가 왜 작은 방에? 거실에 소파 넣으니까 책상이랑 책장 넣을 공간이 없더라. 소파 넣어준 인부들한테 부탁해서 책상이랑 책장은 버렸고 거기 있던 책들은 저기 베란다에 쌓아뒀으니 네가 나중에 치워. 뭔 책이 그리 많은지. 그리고 내가 집안의 어른인데 가장 큰 방을 써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안방에 내 집 넣었고 니들 침대랑 화장대는 저기 작은 방에 넣었다. 저것도 알아서 정리하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집주인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러실 수 있는지 정말 황당했어요. 다시 한번 형님의 인내심에 존경심이 가더라고요. 저런 분과 인연을 살다니요. 이제는 반대로 제가 형님에게 한탄을 하게 됐죠. 저 이제 형님 심정 이해가 돼요. 정말 하루하루 도닥낸 기분이에요. 형님, 저 다음에 만나면 아마 제 등 뒤에서 후광 비칠지도 몰라요. 저 득도해서. 아직 입은 살았네, 동서. 동서, 괜히 미안하네. 나 때문에 동서가 고생이야. 미안해. 형님이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도윤 씨가 2달만 참아달라고 했으니 기다려봐야죠 뭐. 이후에도 시어머니의 사고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며칠 있다가 집에 와보니 집안이 온통 부적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죠. 와, 이번에는 제가 무당집에 잘못 들어온 줄 알았다니까요. 어머님, 저희 집 기독교인데 그리고 도배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부적을 저렇게 많이 붙이시면 방마다 5-6장씩 붙이셨네? 어머. 그래서? 그래도 저희 집인데 상의는 하시고. 저희 집?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내 아들 집이면 내 집인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난 교회 안 믿는데?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분이었어요. 결국 그 부적 때문에 1년도 안 된 도배만 날렸죠. 어서 남편 형제들이 시어머니 집을 빨리 구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쯤 결국 사고가 났어요. 이 사고를 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형님네서 자잘하게 사라지는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를요. 제가 화장대에 돈 350만 원을 넣어두었어요. 명절 때 또는 제 생일 등에 친정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을 모아둔 돈이었죠. 남편은 그냥 통장에 넣어두라고 했는데 괜히 그렇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저 생각해서 신권을 찾아주신 돈인데 왠지 그냥 보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장대 깊숙하게 넣어서 모아두고 절대 쓰지도 않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돈이 사라진 겁니다. 여기 돈 당신이 가져갔어? 당신이 모아둔 현금? 안 가져갔지. 왜? 없어? 응? 아니야. 남편에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에게 말하면 바로 알 겁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댔다는 것을요. 형님에게 있었던 사건을 위주할 고주할 남편에게 다 말해줬거든요. 자신의 엄마가 좀도둑처럼 계속 남의 돈에 손을 댄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기왕 돈 없어진 거 그냥 저도 형님처럼 그냥 드렸다 생각하기로 했죠. 어차피 곧 나갈 예정이시기도 했고요. 다만 그 돈봉투 속에는 친정 엄마 아빠가 제게 써준 손편지도 있었어요. 사실 편지라기보다는 짧은 메모였지만 저는 돈보다 그 메모가 사라진 게 더 속상했죠. 그런데 그 편지를 우연히 찾긴 했어요. 어디서 찾았냐고요? 아파트 분리수거장 종이만 버리는 곳 아시나요? 우연하게 그 편지 중 딱 하나를 그곳에서 찾았지 뭡니까? 그런데 그걸 제가 찾은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분리수거 하러 내려갔다가 찾았습니다. 편지 중 하나를 발견한 남편이 분리수거장을 다 뒤져서 나머지 편지들도 찾아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추측되는 범인이 돈만 가져가고
편지는 재활용통에 버려버린 거죠. 남편이 정말 무섭게 화를 냈어요. 엄마, 이 봉투 분리수거장 종이통에서 나왔어. 엄마 이 봉투 본 적 있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뭔데? 장난쳐? 이게 뭔지 모른다고? 그래, 좋아. 그러더니 남편은 시어머니가 계시는 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 장지갑을 가지고 나왔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5만 원권 다발이 지갑 안에 있었죠. 어제만 해도 없던 돈이 지금 많이 생겼네? 그것도 다 신권으로. 오늘 은행 ATM기에서 뽑은 거야. 그게 뭐? 그래, 그럼 출금 기록 있겠네. 지금 은행 가자. 당장 출금 기록 뽑아서 보여줘. 이게 왜 이래? 너 지금 나 의심하니? 출금 기록 뽑아 오던지 이 집 나가던가 둘 중 하나에. 정도윤! 이게 어디 감히 엄마한테? 내 말 들어! 이게 그냥 종이로 보여? 돌아가신 장모님이 써주신 편지라고. 당신 딸 고생한다고 마음 담아서 써준 거라고. 근데 이게 왜 쓰레기통에서 나와? 말해봐. 그걸 왜 나한테 따져? 니들이 보관을 잘못한 거겠지? 진짜 창피하지도 않아? 며느리 앞에서 아들한테 이딴 소리나 듣고, 어떻게 며느리 방에 몰래 들어가서 돈을 훔쳐? 그게 시어머니가 할 짓이야? 야, 너 지금 엄마한테 도둑질했다고 하는 거야? 엄마가 도둑질한 거 맞잖아. 형수 돈도 그렇게 빼갔잖아. 형이 나한테 말 안 한 줄 알아? 그때도 그냥 넘어가 준 거야, 우리가. 그런데 또 이래? 도대체 몇 번째야? 진짜 지긋지긋해. 그만! 됐다. 내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제발 나가. 너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 엄마 이렇게 내친 거 아마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할 거다. 결국 시어머니는 그 주에 집을 구해 나가기로 하셨죠.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께서 그 다음날 사라지신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불에 그 많은 피를 흘리고는 사라지시다니요. 출동해온 경찰분들은 이것저것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아파트 CCTV를 확인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신 건 새벽 4시 25분쯤이었어요. 아파트 로비에 있는 CCTV에 촬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동선에 방범 CCTV가 촘촘하게 없어 그 뒤로는 어디로 가셨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좀 더 조사를 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고는 돌아갔죠. 저희 부부는 급하게 연차를 쓰고는 시어머니가 가실 만한 곳, 그리고 시어머니 방에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나 찾아보았어요. 그냥 시어머니께서 사라지셨다면 남편에게 한 소리 듣고 화가 나셔서 집을 나가셨구나 했을 거예요. 하지만 침대에 대체 피가 왜 있냐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죠. 그렇게 시어머니 방을 훑어보고 있었는데요.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박박 찢어진 종이와 역시 잘게 찢어진 낡은 사진 하나가 있더라고요. 보아하니 펜으로 뭔가 적혀있던 메모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 앉아 그걸 하나하나 맞춰봤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그런데 그 종이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있더군요. 당신의 그 더러운 정체 만천하에 알려지기 싫으면 1억 준비해와. 너무 놀랐죠. 대체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바로 남편을 불러 보여줬는데 남편도 도통 그 쪽지가 뭔지 몰라 했습니다. 찢어져 있는 사진도 급하게 남편과 바닥에 앉아 맞춰봤어요. 퍼즐 맞추기 하는 것처럼요. 30분쯤 걸려 다 맞춰보니 시어머니의 젊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 시어머니 옆에 어떤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다정하게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그 남자가 누군지 몰라 했어요. 남편은 바로 아주버님과 도련님에게 시어머니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리며 사진도 함께 전송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 그 누구도
그 남자의 정체를 알지 못했죠. 대체 돈을 내놓으라는 이상한 쪽지와 사진 속의 남자는 누구인지 의구심만 더해갔어요. 발견한 수상한 쪽지와 사진을 경찰에게 보내주고는 저희는 경찰 쪽 연락을 기다렸죠. 남편과 아주버님은 나름대로 시어머니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가며 시어머니를 찾았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초조해졌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봐. 됐어. 자책하지 마. 그런 말 듣는다고 눈 하나 깜짝하실 분도 아닌 거 알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 웃기네. 대체 어딜 간 거야? 짜증나게. 정도아, 엄마가 지금 사라졌는데 짜증이 뭐냐, 짜증이. 걱정도 안 돼? 전혀 걱정 안 돼. 형도 엄마 스타일 알잖아. 분명 어디 숨어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있을걸? 다른 형제들은 모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도련님만이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좀 이상하다 생각이 되긴 했어요. 그리고 실종 신고 3일째 되는 날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로 와달라는 말에 바로 남편과 함께 달려갔죠. 담당 형사님께서는 저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백인화 씨 핸드폰은 꺼져 있고요. 마지막까지 핸드폰이 켜져 있던 곳이 영월이더라고요. 혹시 영월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전혀요. 그건 그렇고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분이 있더라고요. 평소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분이고요. 어머니께서 새벽에도 그분을 만나러 가셨고요. 네? 누군데요? 아드님은 모르셨어요? 어머님께서 연애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을 만나러 가셨어요. 새벽에. 연애요? 네? 아니, 그럼 애인을 그 시간에 만나러 가고 있었다고요? 저희 엄마가? 네. 새벽에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싸들고 남자친구분 만나러 가셨던 것 같아요. 무슨 새벽에 도시락까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죠? 어머님 남자친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도시락 싸오기로 했다고요. 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만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걸요. 어머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신 적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새벽에 시어머니께서는 도시락을 싸고 계셨던 것 같아요. 믹서기 돌리는 소리와 스낵 냄비 소리 등이 들렸거든요. 그렇다면 시어머니 실종과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분이 연관이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시어머니를 본 사람이 그 남자친구분일 테니까요. 그럼 어머님을 가장 마지막에 본 사람이 그 남자친구분이시네요. 그분한테 물어봐야죠. 어머님 어디 가신 건지. 물어봤죠. 그런데 그분도 못 보셨대요. 새벽에 만나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안 나오셨다고. 네? 저희가 그 사람 말을 일방적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은 알리바이가 있어요.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중 증언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운동관 골프장 CCTV에 찍혀 있기도 하고요. 점점 오리무중이었어요.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중간에 사라지신 겁니다. 이건 시어머니가 집을 그냥 나가신 게 아니었어요. 약속을 잡은 사람까지 있었다면 실종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실종에 대한 단서가 별로 없었죠. 시어머니 방에서 찾은 쪽지와 사진에 대해서 다시 형사님에게 물었지만 그분들도 별다른 추가 정보가 없더군요. 시간이 마냥 흘러가기만 했습니다. 남편과 상의를 한 저는 한번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분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저는 형사분에게 부탁을 했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직접 연락처를 알려드릴 순 없어요. 그분께서 동의를 하시면 남편분에게 전화 한번 드려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 남자친구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도 저희만큼이나 시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죠. 약속을 잡고 그분을 만나보았어요. 중후한 느낌의 노신사분이셨죠. 당시 시어머니가 50대 중반이셨는데 그 노신사분은 못해도 60대 중후반은 되어 보이셨습니다. 내가 인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도 지인의 지인까지 동원해서 이 백방으로 알아보는데 이거야 원 하늘로 나른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저희도 걱정이 많네요. 그런데 어머니가 없어지던 날 새벽에 저희 어머니를 만나시기로 하셨다고. 두 분이 어떤 관계이신지. 이나 아드님한테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재혼도 약속하고 있었고 사실 내 딸내미가 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일이 쉽게 진행이 안 되고 있기는 했지. 시어머니가 만나시는 그 노신사는 규모가 작지 않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꽤나 부자이신 분이었죠. 10년 전 사별을 하고 혼자 지내시다가 시어머니를 만나신 거였어요. 두 분이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노신사분의 따님이 시어머니를 반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재혼을 못하고 있었다네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께서 사라지신 거고요. 저희도 재혼 이야기에 좀 놀랐어요. 남자친구 존재도 이때 처음 알았지만 재혼까지 생각하시는 줄 몰랐거든요. 아무튼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찾는 게 먼저이기에 그분과는 정보를 서로 교류하자고 약속을 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로운 CCTV를 확보했다며 경찰에게 연락이 왔어요.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은 편의점 내부 영상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실종된 날 새벽 5시쯤 촬영된 영상이었어요. 그곳에서 시어머니가 어떤 젊은 남자와 대화를 하며 남자와 함께 편의점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흥분되었습니다. 새로운 목격자 또는 용의자가 나타난 것이니까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형사님께서는 혹시 아는 사람이냐며 CCTV를 저희에게 보여주었어요. 여기 이 사람 보이시죠? 파란 조끼 입은 남자. 이 사람이 어머님이랑 대화 같은 걸 하다가 손에 커피인지 음료수인지 들고 같이 나가죠. 네, 그러네요. 두 사람이 대화하다가 같이 나가는 것 같은데? 잠깐만. 얘 도화 아니야? 아시는 분이세요? 네, 저희 도련님이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도련님은 시어머니를 최근 만난 적이 없다고 분명 저희에게 말했어요. 경찰서에서 경찰분들에게도 그렇게 증언했었고요. 그런데 이 CCTV에서 도련님이 나오다니요.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보았지만 CCTV상에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다가 편의점을 나가는 장면에 찍혀있는 젊은 남자는 도련님이 분명했습니다. 형사님께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기에 현장에 있던 남편이 그냥 도련님에게 전화를 해서 불렀어요.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도련님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요. 경찰서로 오라는 남편의 말에 도련님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다가 남편이 화를 내서야 어거지로 경찰서로 왔습니다. 야, 이거 봐. 이 CCTV 이거 너 아니야? 너 엄마 본 적 없다며? 내가 그랬나? 지금 장난해? 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서 그래? 제대로 말씀드려. 그날 엄마 만나서 뭐 했어? 엄마가 어디 간다는 말 안 했어? 에이씨, 잘 모르겠는데. 제대로 생각해. 기억을 해내라고. 지금 CCTV 보면 네가 엄마랑 가장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야. 알아? 에이씨, 몰라. 잘 기억 안 나. 그냥 길 지나가다가 만난 것 같은데 이 새끼가 새벽 5시 길 가다 만났다고? 그럼 둘이 무슨 대화를 했는데 CCTV를 봐. 5분이 넘게 대화를 하고 있잖아. 이해가 안 갔어요.
제게는 시어머니지만 도련님에게는 자기 친엄마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일도 아니고 단지 며칠 전 일을 기억 못했다니요. 그것도 시어머니 신변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상황에서요. 말도 안 됐습니다. 분명 뭔가 있었어요. 도련님은 분명하게 시어머니를 본 적이 없다고 이전에 몇 번이고 말했는걸요. 경찰도 저처럼 이 부분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그럼 이날 정도아 씨는 왜 새벽에 이곳에 계셨어요? 몰라요. 편의점에 뭐 사러 갔나 보죠. 뭘 사러 가셨다고요? 차를 끌고 가도 댁에서 30분이 넘는 거리에 있는 편의점을요? 기억 안 난다고! 지금 백이나 씨와 접촉한 분들 중 가장 마지막에 만나신 분이 정도아 씨예요. 그게 뭐요? 알리바이 입증 못하시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되시는 거라고요. 이 씨발 새끼가 뭐라고? 야, 정도아! 입 다물지 못해? 죄송합니다, 형사님. 정도아 씨, 어디 멀리 가시지 말고 제 연락 잘 받으세요. 알았죠? 그리고 그날 일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제 쪽으로 연락 줘요. 명함 드릴 테니까. 제가 볼 때 도련님은 이미 용의 선상에 오른 것 같았습니다. 계속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인상이었거든요. 남편도 이를 눈치채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련님을 추궁했어요. 야, 정말 기억나는 거 없어? 뭐 얼마나 오래된 일이라고 그걸 기억을 못해. 몰라. 사실 그날 술 많이 마셔서 새벽에 집에 들어가던 길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도련님의 이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 저번에 경찰에게 진술할 때는 일찍 집에 와서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새벽 늦게 겨우 잠이 들었다고 말했었거든요.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모든 진술이며 남편에게 하는 말까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저 대체 뭘 숨기는 건지 궁금할 따름이었어요. 제발 나쁜 일이 아니길 바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이 도련님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시어머니 실종의 제1용의자로 지목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대요. 그래서 경찰이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도련님을 잡아간 것이죠. 대체 도화가 뭔 잘못을 했다고 구속까지 합니까? 네? 제가 묻지 엄마를 어떻게 했을까 봐요? 도화 그런 애 아닙니다. 정도윤 씨, 어머님 방에서 협박 편지 찾으셨었죠? 네? 그 1억 내놓으라는 쪽지요? 그 편지 적은 사람이 정도아 씨입니다. 필적 확인했고 편지에 있는 지문도 확인했어요. 네? 도련님이요? 대체 왜? 믿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발견한 그 정체불명의 협박 메모지가 도련님이 작성한 메모라뇨. 상상도 못한 사건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저희는 그 메모와 시어머니의 실종 관계를 생각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파왔죠. 도련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어머니 실종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어요. 그 메모를 작성한 게 자신은 맞지만 그저 시어머니에게 친 장난이었다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어요. 도련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만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협박 메모가 가장 의심스러웠고요. 대체 왜 그런 장난을 치겠어요? 정도아 씨, 장난으로 그 메모를 작성하셨다고요? 네. 어머님을 가장 마지막에 본 사람이 본인인데 그것도 기억 안 나시고요? 네. 그날 술을 많이 마셔서 저희 다른 CCTV도 확인을 했는데 정도윤 씨 집 앞에서 한참을 대기하다가 어머님이 집에서 나오니 바로 따라가던데요. 네? 그건 아니 계속 거짓말 하실 거예요? 그리고 계좌 조회를 해보니까 빚이 많으시네요. 대략 1억 7천쯤? 사채도 있으시고
뭐라고? 야, 너 빚이 대체 왜 있어? 아이, 형, 그게, 저 형사님, 그건, 아니에요. 저 정말로 엄마 안 건드렸어요. 정말이라고요. 그날 엄마랑 그렇게 헤어지고, 저는, 헤어지고요. 말하세요. 그게, 솔직하게 다 말하세요. 아니면 저희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전 아닙니다. 저 정말로 엄마를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야, 정도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 형, 미안해. 그런데 나 정말 잘못 없어. 형사님, 저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불러주세요. 뭐? 이 새끼가? 입을 열지 않는 도련님에게 남편은 분노했지만 한 번 다친 도련님의 입은 열리지 않았죠. 하지만 도련님이 입을 열지 않는다고 모를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경찰들 허술하지 않잖아요. 도련님에 대해 조사하던 경찰은 도련님의 거액의 빚이 도박배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도련님은 버티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도박을 했습니다. 그 빚을 감당하기가 힘들었고, 사채를 썼는데 독촉이 너무 심해서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도 돈 없다고. 그래서 그 협박 편지를 썼다고? 엄마 비밀이 뭔데? 말 못해. 나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그래, 협박 편지 내가 썼어.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형, 엄마가 사라진 거랑은 이거랑은 정말 관계가 없어. 믿어줘, 형. 도련님은 일관되게 시어머니께서 사라진 건 자신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한 번 더 돈 이야기를 했대요. 애당초 돈 빌려달라고 시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조금 기다리라고 했다네요. 돈 많은 노인네를 만났고 곧 재혼하면 도련님 빚을 갚아주겠다고요. 그 대화를 하고 바로 시어머니와 헤어졌다고 도련님은 진술했죠. 수사는 길어졌고 저희는 너무나 답답하고 초조했어요. 시어머니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방법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잠을 자던 제가 새벽에 눈을 딱 떴어요. 아직 어둡고 고요한 밤이었는데요. 눈을 뜬 저는 뭔가 가슴에 돌을 올려놓은 듯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분 정도 지나자 남편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벨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남편은 전화를 받았죠. 네. 네, 제가 정도윤입니다. 네? 엄마를 찾았다고요? 어디서요? 엄마는 무사하세요? 괜찮으신 거죠? 네? 그게 무슨... 저기요. 저기 말도 안 돼. 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어머님 찾았어? 괜찮으시대? 여보, 왜 그래? 전화를 받은 남편은 잠시 멍하게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은 무너지듯 침대에 다시 쓰러져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여보, 말을 해봐. 엄마가 돌아가셨대. 엄마가. 너무 놀랐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바랬는데요. 마지막 어머님과 싸우던 그날이 기억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도 오열하는 남편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죠. 저희는 시어머니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얀 수위를 걷자 시어머니의 시신이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네? 대체 저희 엄마가 왜... 형사님, 어떤 새끼입니까? 아직 조사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 시신이 발견된 곳은 한 작은 공원에 있는
배수로 안에서였어요. 지금은 물이 모두 말라있는 배수로인데 그 안에 시어머니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사망하신 후 이곳으로 옮겨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시일이 많이 지나 시신의 손상도 좀 심했고요. 국과수에서 조사를 했어요. 시어머니의 사망 시간이 대략 집을 나가신 그날쯤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시어머니께서는 새벽에 집을 나갔다가 도련님을 만난 이후 남자친구분은 만나지도 못하고 봉변을 당하신 거였습니다. 다행히 서방님은 용의 선상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서방님이 오열을 하며 입을 열었거든요.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했어. 사실 나 엄마가 도박빚 해결해준다는 말 듣고 그 길로 어디 갔는 줄 알아? 나 또 도박하러 갔어. 형 미안해. 나 진짜 쓰레기인가 봐. 그 시간에 엄마는 내가 엄마랑 같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럼 이런 일도 없었는데 어떡해 엄마.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던 그 시간 도련님은 성인 오락실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도련님의 증언은 성인 오락실 측 CCTV를 통해 확인이 되었죠. 그렇게 도련님은 용의 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도련님은 곧장 사라졌어요. 집으로 오지도 않았고 핸드폰도 내내 꺼져 있더군요. 도련님은 그렇게 안개처럼 저희 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체 그 낡은 사진의 정체가 무엇인지, 도련님 메모 속에 시어머니의 악행이 무엇인지는 미궁으로 남게 되었고요. 그것의 진실이 드러난 건 시어머니 장례식을 진행한 후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의 죽음으로 정신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경찰 측에서는 시어머니 부검을 남편과 아주버님에게 요청했죠. 사망 원인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행여나 있을 범인에 대한 단서까지요. 하지만 남편이 부검을 반대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엄마 그렇게 혼자 죽어갔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죽은 엄마를 또 안 됩니다. 도윤아, 네 마음 잘 알아. 나도 마음이 아파. 하지만 범인을 잡아야지. 안 그래? 형. 마음 아프신 거 잘 압니다. 저희가 그 살인자 꼭 잡겠습니다. 그러니 부검으로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남편은 범인을 꼭 잡아달라고 형사님에게 부탁을 한 후 부검을 허락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 오열 속에 시어머니 부검을 하게 되었죠. 그 이후 시어머니 장례를 치렀습니다. 비통했어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못했던 형님조차도 오열하다가 실신할 정도로 장례식장은 비통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죽음이었으니까요. 감히 상상도 해본 적도 없었고 이런 폭력적인 최후는 우리 가족 그 누구에게도 없기를 바랬는걸요. 장례식장에는 시어머니의 남자친구가 되시는 노신사분도 찾아왔어요. 그분도 정말 보는 사람이 가슴이 저리게 슬퍼하시더군요. 한참을 일어서시지도 못하고 오열하시다가 쓰러지시기를 반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땠는지 몰라도 이분은 정말 시어머니를 좋아하셨던 게 분명해 보였죠. 한참 후에나 노신사분께선 진정을 하셨고 시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앉으셨어요. 한참을 영정사진을 바라만 보다가 이내 입을 여셨습니다. 이나 씨는 아마 날 진정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사랑하셨으니. 돈이 없겠죠. 내가 가진 돈 때문에 아마 나와 재혼하려고 한 걸 겁니다. 그래서 딸도 내 결혼을 반대했고요.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습니다. 돈이야 나는 썩어나게 많았으니까. 반면에 이나 씨에 대한 내 마음은 진심이었으니까요.
꼭 잡아주십시오. 이나 씨를 이렇게 가슴 아프게 보낸 놈, 잡기만 하면 내가 돈이든 인맥이든 이 모든 걸 동원해서 그놈 반드시 이 종신형에 처하게 하겠습니다. 네, 꼭 잡을게요. 잡으면 꼭 법정 최고형이 나오도록 힘써주세요, 어르신. 그렇게 한참을 장례식장을 지키던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분은 댁으로 가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연세도 있으시고 충격을 많이 받아 힘겨워 하시기에 제가 부축을 해드렸어요. 장례식장 주차장에 노신사분 딸이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분의 딸은 시어머니 장례식을 보고 싶지 않다며 차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네요. 아무리 결혼을 반대했다지만 명복 정도는 빌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따님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 차까지는 제가 노신사분을 모셔다 드렸어요. 조수석에 그분을 태워드리고 조심히 가시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의 딸은 끝까지 아무 말도 없더군요. 차 안은 어두웠고 그때가 이미 늦은 밤이라 얼굴도 잘 안 보였고요. 그렇게 차가 출발하려는데 노신사분이 차 창문을 내리며 이런 말을 하셨죠. 경찰이 못 잡으면 흥신소나 사람을 좀 써봐요. 나도 알아볼 테니 비용은 걱정 말고 내가 모두 지불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때였어요. 노신사분 차 맞은편에서 다른 차가 들어왔죠. 그 맞은편 차량의 전조등 때문에 운전석에 앉아있는 노신사의 딸 얼굴이 딱 보였습니다. 40대쯤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셨는데요. 얼굴에 큰 밴드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어르신, 따님분 얼굴을 다치셨나 봐요. 지가 운동하다가 다쳤다는데 뭘 하다가 이렇게 다치는지 별거 아닙니다. 어디에 긁힌 거겠지. 아빠, 집에 안 가?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주저리 하고 있어. 언제까지 있을 건데? 제 물음에 노신사분의 딸이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며 급하게 차 창문을 다시 올리더라고요. 왜일까요? 그 순간 부검한 이후 형사님이 제게 했던 말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님 손톱 밑에서 피부 조직이 발견되었어요. 네? 피부 조직이요? 네. 아마도 범인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범인을 핥힌 것 같은데 이 피부 조직이 그 범인놈 피부일 겁니다. 그럼 용의자를 찾아서 DNA 검사를 하면 네. DNA가 일치하면 완벽한 증거죠.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설마 했어요. 내 앞에 시어머니를 해친 범인이 있구나 하고요. 의심이 충분히 됐습니다. 장례식장까지 와놓고도 굳이 들어오지 않은 것도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한 것도 제가 얼굴을 보자마자 날카롭게 반응한 것도 모든 것이 충분히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한번 의심을 하기 시작하자 제 가슴은 진정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얼굴에 붙인 밴드 하나로 노신사분의 딸을 공식적으로 의심하긴 어려웠죠. 남에게 이야기했다간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그 시점에서 이 여자를 대놓고 의심하기에는 시어머니 남자친구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너무 간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제 말을 다 듣고는 의심하기 시작했죠. 다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 여자의 상처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정말 손톱에 긁힌 상처인지를요. 제가 본 건 밴드를 붙인 모습이었기에 상처를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럼 밴드를 떼서 그 여자 상처를 확인하자. 상처를 보고 손톱 자국인 거 확인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그게 맞기는 한데 그 여자가 순순히 밴드를 떼서 상처를 보여주겠어? 그리고 억지로 그거 떼려고 하면 바로 고소당한다. 그렇겠지? 역시 그럼
혜진이 부르자. 혜진이가 누구야? 어? 혜진 씨? 설마 당신 친구? 그래야겠어. 저는 바로 다음 날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어이없어 하던 제 친구는 시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진지해졌죠.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되는데? 너 피부과 의사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 만나서 상처 보고 싶다고 상처 보고서 치료 방법 조언해주겠다고 해봐. 에? 그게 무슨 갑자기 보자마자 그러라고? 그런 게 통하겠니?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다른 방법 생각하면 되지. 이건 플랜 A야. 플랜 A? 그럼 플랜 B는 뭔데? 몰라. B는 그냥 잡아서 강제로 밴드 벗겨. 그럼 되지. 고소? 하라고 해. 뭐 벌금 나오겠지. 지금 생각해봐도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그땐 마음이 너무 급해서 되는 대로 막 질러보았습니다. 저는 바로 노신사분에게 무작정 연락을 했어요. 어르신 건강이 안 좋으시니 당분간 수사 과정은 따님과 상의하겠다고요. 장례식장에도 안 들어가던 녀석이 그런 걸 자네랑 상의하겠나? 뭐,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래도 저희가 젊으니까 이성적으로 대화는 해볼게요, 어르신. 어르신께선 수사에 적극 참여를 원하시니 따님분이 어르신 뜻을 알면 아마 도와주실 것 같아요. 제 말을 의아하게 생각하던 어르신은 결국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더니 제게 딸 연락처와 일하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딸 직업이 약사더라고요. 망했네. 약사면 누구보다 잘 알겠지. 지 상처 치료 방법을. 당연히 혜진 씨한테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 몰라. 일단 해봐. 이제 와서 계획을 바꿀 수도 없어. 안 되면 그때 다른 방법 생각해. 그래, 일단 해봐. 어떻게든 내가 벗겨볼게. 그렇게 저희는 그 여자가 일하는 약국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약국이 잘 보이는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 차를 세워두었어요. 그리고 그 차 안에 숨어서 약국 안을 훔쳐보며 약국 안에는 제 친구만 들여보냈죠. 이거 아이폰 끼고 나랑 통화하면서 말해. 내가 안에 상황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밴드 벗기면 꼭 사진 찍어야 돼. 알았지? 알았어. 긴장되네. 그렇게 제 친구가 약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어폰으로 안 상황이 들려왔어요. 저는 남편과 이어폰을 한 짝씩 나누어 귀에 끼고는 약국 속 상황을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바카스죠? 네? 바카스요? 바카스 드려요? 병으로요? 네. 얼굴 다치셨나 봐요? 네? 네. 제가 의사입니다. 네? 의사라고요? 순간 망했다 싶었어요. 자신만만하게 약국에 들어간 제 친구가 정작 시어머니 남자친구 딸 앞에서는 긴장을 했는지 말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냥 혜진 씨 나오라고 해. 플랜 B로 가자. 내가 지금 들어가서 밴드 떼버릴게. 그때였어요. 이어폰으로 혜진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죠. 저 피부과 의사인데 상처 보여줘요. 네? 뭐라고요? 상처 보여달라고요. 내가 흉 안 지게 낫는 법 알려줄게요. 어머, 의사분이시구나. 그렇지 않아도 걱정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낫더라고요. 한번 봐주실래요? 근데 어느 병원에 있으세요? 땡땡구 땡땡 피부과인데 한번 오세요. 거기 유명하지 않아요? 와, 완전 영광이다. 저 잠시만요. 제가 밴드 떼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손톱에 긁힌 건데 어느 미친년이... 죄송해요. 하여간 어느 이상한 사람한테 긁혀서요. 어때요? 상처 덧나지 않겠죠? 흉 안 져요? 속상하네. 하필 얼굴에.
사진 좀 찍을게요. 네? 사진은 왜요? 동료 의사들한테 물어봐서 최신 시술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요. 어머, 좋죠. 여기가 상처인데 찍어주세요. 와, 이어폰으로 약국 안 대화를 듣는 저희는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순순히 다 말해준다고 하는 기분이었죠. 잠시 후 친구가 약국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친구를 급히 차에 태웠어요. 너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나 잘한 거야? 나 무슨 말 했는지 지금 하나도 기억 안 나. 이거 그 여자 흉터 사진. 사진 안 흔들렸어? 내가 너무 긴장해서 사진 찍을 때 손을 많이 떨었거든. 친구가 찍어온 노신사 딸의 상처 사진을 보았습니다. 흔들리기는커녕 너무나 선명했고 접사를 해서 찍은 사진까지 있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제 친구는 사진을 보며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손톱 상처네? 손톱 상처다. 맞아. 그 여자도 손톱에 의한 상처라고 했어. 여기 녹음도 했어. 와, 너 무슨 흥신소에도 잘하겠는데? 노신사 딸의 얼굴 상처는 손톱 상처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죠. 제 의심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경찰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었죠. 저는 바로 남편과 담당 형사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제가 의심한 내용과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말했죠. 혜진이가 찍어온 여자의 얼굴 상처 사진까지 형사님에게 전달했어요. 형사님은 바로 노신사의 딸을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노신사 딸은 처음에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시어머니 시신이 발견된 그 공원은 그 여자가 매일 새벽 조깅을 하던 공원이었어요. 그러니 의심이 더 커지는 상황이었죠. 여자는 DNA와 시어머니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피부 조각 DNA를 대조해보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DNA 검사를 거부하더군요. 경찰에서도 강제할 수 없었고요. 그런데 하늘은 저희를 도왔어요. 목격자가 나온 거죠. 그 새벽에 여자 둘이 공원에서 싸우는 장면을 보았다는 목격자요. 목격자는 그 여자 중 한 명이 시어머니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노신사의 딸이 맞는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이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되어 법원에서는 DNA 검사를 명령했죠. 시어머니가 죽은 날 그날의 행적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 여자에게 당연한 결과였어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DNA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네, 시어머니 손톱 밑의 피부 조각은 노신사 딸의 얼굴 피부였던 겁니다. 게다가 그 여자 차 트렁크에서 피 묻은 옷이 나왔어요. 옷 자체는 그 여자 옷이었는데 피가 시어머니 피였죠. 시어머니께서 사건이 발생한 그날 새벽 요리를 하시다가 손을 크게 베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거실에 핏자국이 떨어져 있었고 이불에도 피가 묻어 있었던 거더라고요. 지혈을 한 시어머니는 급하게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고요. 그런데 그 손의 상처가 노신사 딸과 싸움을 하며 다시 터진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 옷에 시어머니 피가 잔뜩 묻은 거였죠. 완벽한 증거 앞에 결국 노신사의 딸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새벽에 조깅을 하려고 나온 노신사 딸은 집 앞에서 시어머니를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아침부터 만나려는 시어머니를 보고는 노신사 딸이 시어머니를 조롱했대요. 늙은 년이 돈만 보고 더 늙은 노인 만나네? 추하다 추해. 그렇게 돈이 좋냐? 그런데 이거 어쩌지? 우리 아빠는 내가 허락 안 하면 절대 너랑 결혼 안 해줄 건데. 뭐라고? 이것이 말하는 거 봐. 야, 너 두고 봐라. 내년쯤엔 네가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게 될 거야. 꿈 깨셔 할머니.
우리 아빤 당신이 아무리 꼬셔도 당신보단 날 선택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빠 말고 나한테 잘 보이라고. 지금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면서 짖어봐. 그러면 내가 좀 예쁘게 봐줄게. 우리 새엄마 말고 우리 집 애완견쯤으로? 여자의 무시와 조롱에 분노한 시어머니는 공원까지 그 여자를 따라갔대요. 그리고 공원에서 그 두 여자가 대판 싸움이 난 거죠. 머리채를 잡고 서로 핥히고 그러다가 노신사 딸이 시어머니를 밀쳤나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넘어지며 그만 뒤통수를 돌에 찍히고 말았대요. 여자는 자신의 실수에 너무 놀랐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현장에서 즉사를 한 후였습니다. 그래서 겁이 난 그 여자는 근처 배수로에 시어머니 시신을 숨긴 거였어요. 심지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시어머니 핸드폰을 영월까지 가지고 가서는 그곳 저수지에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핸드폰의 마지막 접속 수신기 지국이 영월이었던 것이었어요. 너무나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의 범행을 알게 된 노신사는 저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범인의 종신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하신다면서요. 자네가 참 쓸데없는 짓을 했구만. 이나 씨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건 사고였네. 나는 내 딸이 억울하다고 생각해. 내 딸의 죄는 그저 자기를 방어하다가 이나 씨를 민 죄밖에 없어. 난 내 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걸세. 이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시어머니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는 풀렸습니다. 노신사의 딸은 상해 치사죄, 사체 유기죄, 증거인멸죄가 인정되었어요. 법정에서는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나 결과가 중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사건 발생 후 피해자 구조나 신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체를 유기하고 증거를 인멸하여 죄질이 무겁다고 했어요. 다만 안타깝게도 피고인인 노신사의 딸이 초범이고 사건이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인 다툼으로 인한 결과라는 점을 일부 참작되었죠. 그래서 그 여자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노신사는 돈으로 변호사를 잔뜩 싸서 항소를 했지만 형량을 줄이지 못했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 7년 너무 아쉬운 형량이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7년이라뇨. 그래도 범인은 잡았으니 시어머니께서 좋은 곳에 가시길 빌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어서 저희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범인을 잡고서 몇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아직 남편의 상처가 다 아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죠. 그때까지 도련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흥신소였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실종된 직후 의뢰한 내용이 그제야 해결되어 연락이 온 거였어요. 바로 시어머니 방에서 발견된 의문의 사진이요. 도련님이 사라진 지금 아무도 그 사진에 대해 말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고요. 이거 알아내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여기 사진 속에 이 여성분하고 남성분 두 분이 불륜이었어요. 그리고 정도아 씨는 낡은 사진 속 젊은 시어머니 옆에 있는 남자는 바로 시어머니의 내연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시어머니께서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었어요. 한마디로 남편과 도련님은 아빠가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또 한 번 큰 충격에 빠졌죠. 도련님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그걸로 시어머니를 협박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부자 노인과 결혼을 앞둔 터라 그러한 구린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 했던 거고요. 참, 이렇게 비밀들이 드러나고 나니 헷갈리더라고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모두가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살아가며 때로는 스스로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이 복잡한 삶 속에서 우리는 끝내 진실을 다 알 수는 없겠죠. 지금도 가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 어쩌면 진짜 정의는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고요. 다만 어두운 진실이 밝혀질 때마다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놓쳤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디 그곳에서는 편히 쉬시길, 그리고 저희의 삶도 더 이상 비밀과 상처로 얼룩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